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선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시간인데요.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화 연결이 아직 안 된 것 같네요. 예.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안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5시부터요. YTN 라디오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가 방송이 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특집 방송은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정기 후원 전화는 1688-35702고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희망 나눔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후 5시 생생경제 끝난 시간인데요. YTN 라디오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이 왜 차우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우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2588 응답하라 2588.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구글과 애플 진출로 치열해진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과연 저작권자는 보호받을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플에 이어서 구글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의 밀크뮤직이라는 것을 서비스할 때도 얘기가 됐었지만은요. 이런 형태의 서비스는 음악이 공짜다. 음원이 공짜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다라면서 반대 의견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밀크를 비롯해서 멜론, 벅스 이런 업체들이 꾸준히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음악 서비스를 고객들이 받는 것은 좋지만 창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분가분가 레코드의 고건혁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애플뮤직이 나왔어요. 애플이 네네. 이거 하려고 아마 비츠도 인수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구글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이 네. 서비스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일반적으로 뭐 멜론이나 벅스 같은 데서 제공을 하는 월 얼마를 일정 정도 액수를 내고 무제한으로 듣는 정액제 서비스가 있고요. 네. 이거는 일종의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죠. 예. 반면에 이번에 구글하고 애플이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는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네. 사용자가 돈을 내지 않고 그 음악을 듣는 대신 중간중간에 광고를 듣는 그런 광고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가 있다고 하신 것은 돈을 내고 네.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는 것과 네. 그렇지 네. 않은 것으로 나눠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애플과 구글이 들어왔지만 이전에 정말 네. 음원 스트리밍으로만 돈을 벌던 뭐 스포티파이, 판도라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이 업체들은 유료로 받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포티파이가 사실 그 유료 스트리밍과 그 무료 스트리밍을 동시에 하는 모델을 만든 서비스인데요. 네. 그러니까 월 9.99달러를 내면 광고 없이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고, 네. 반면에 뭐 돈을 안 내면 그냥 무료로 광고를 듣고 들을 예.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광고를 들어주면 네. 돈을 안 내면 되는 거죠. 네네. 사실 애플이나 구글이 이미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는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발표를 한 것은 스포티파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성장을 하고, 네. 기존에 구글이나 애플이 주력해왔던 그 다운로드 시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보면은요. 네. 다운로드 시장하고 스트리밍 시장하고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일단 그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요. 예. 다운로드 판매가 전체 한 25억 달러 수준이고요. 네. 스트리밍은 16억 달러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다운로드가 크긴 큰데, 네.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다운로드 판매가 9% 감소한 데 비해서 네. 스트리밍은 30%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스트리밍이 계속 성장을 할 거라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게 동영상도 스트리밍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음악 서비스도 스트리밍 쪽으로 가는 게 대세인 거는 맞네요. 네, 대세입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한 대 맞았잖아요. 네, 한 대 맞았죠. 예, 네. 그 얘기 좀 네. 해주시죠.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음원 시장에도 좀 영향력이 있는 아티스트인데요. 예, 원래 뭐 미국에서도 워낙 그 잘 팔리는 아티스트이긴 하지만 스포티파이에 새 앨범을 서비스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포티파이가 아티스트한테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서비스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애플 뮤직이 이번에 새로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서 3개월 동안 무료로 하는 기간에는 그 사용자들한테, 그 음원 관리자들한테, 아티스트들한테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걸 공개적으로 그 편지를 써서 비판을 했죠. 음원 안 주겠다고 한 거죠. 네네, 음원 선율을 안 주겠다고 하니까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게 말이 되냐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다시 뭔가 수정하지 않았어요? 네, 애플이 그래서 잘못된 정책이었다. 예. 그래서 무료 서비스 기간에도 음원 관리자들한테 그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음원 저작권은 인정받아야겠죠. 네, 당연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의 밀크뮤직이 서비스 될 때 같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공짜 음악. 그러니까 음악은 공짜로 들을 수 있어라는 네네.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밀크뮤직이 상당히 좀 공격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사실 그때 밀크뮤직이 좀 잘못했던 부분이 실제로 밀크뮤직을 통해서 무료로 듣는다고 해도 네. 음원 관리자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오히려 스트리밍을 통해서 유료 스트리밍을 통해서 들었을 때보다 더 많이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단순히 공짜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광고했고 그런 부분들이 음악인들한테 그럼 우리 음악이 공짜로 들려주는 게 맞느냐라는 식으로 반감을 불러일으킨 사례였어요. 그러면은 밀크뮤직은 음원 저작권자들한테 어떤 대가를 돌려주는 구조기는 한 거예요? 네, 1회에 그러니까 한 번 제공될 때마다 7.2원씩이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약 3원에서 4원 정도 지불되는 거에 비해서 더 큰 비중의 돈이 가게 되는데요. 굉장히 적은 편인가요? 이게 가늠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료 스트리밍에 비해서는 오히려 한 2배 정도의 아티스트한테 몫이 생기는 셈이고요. 그 전액을 삼성이 부담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결국 삼성은 그걸 갤럭시를 파는 마케팅 비용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뮤직이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한 방 먹은 이후에 일단 로열티 지급에 대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인디 음반 그룹들이 연이어서 애플과 계약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뮤지션들이 이렇게 권리 주장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사실 한 3년 전부터 꾸준하게 현재 음원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네. 특히 그 다운로드 정액 할인제, 그러니까 뭐 150곡에 뭐 10,000원 네. 판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한 목소리로 좀 모아지는데 좀 한계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미 저희는 10년 전에 디지털 음원 시장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네. 이미 정착된 룰을 바꾸지 못해서 사실 좀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까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저작권자들이 받는 금액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애플이나 구글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나요? 일단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려운데요. 네. 한국에는 또 한국만 독특한 시스템이 있어서 예.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애플이나 구글은 약 전체 매출의 30% 정도를 그 서비스 플랫폼에서 가져가게 되는 반면에 네. 한국 같은 경우는 40% 정도를 가져가게 돼요. 플랫폼 10% 정도. 사업자라고 하면은 뭐 애플, 구글, 삼성 이런 곳이 되는 거죠. 네, 멜론, 법스 그런 서비스 사업자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창작자들, 저작권자들은 얼마나 가져가게 되나요? 일단 창작자한테 돌아가는 돈이 약 일단 16% 정도가 우선 매출에서 돌아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약 44%가 제작사한테 일단 가게 되는데 네. 제작사도 또 아티스트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부를 지급을 하게 돼요. 네.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와 회사가 50%씩 갖게 되는데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티스트가 전체 매출을 받는 게 약 44%에서 45% 정도가 아티스트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 수준은 어떻게 괜찮은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작권자들한테? 사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에 또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해외에 비해서는 일단 유통 플랫폼에서 10% 더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멜론이나 벅스 같은 서비스 사업자가 10% 더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죠. 네. 대표님께서는 직접 이제 인디 그룹들 위주로 해서 레이블 운영도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렇게 대세가 되면 여러 가지 영향들을 좀 받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떠신가요? 저희 회사가 2005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때만 해도 아직 CD가 팔리고 있던 시점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매출의 대부분 CD 판매가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스트리밍 서비스가 본격화된 이후부터 사실 CD 판매가 급감을 하면서 사실 매출 부분에서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네. 한편으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요? 사실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이 안 유명한 인디 음악 같은 경우도 일단 한번 들어보지 하면서 들어보는 기회가 생길 것 같고요. 예. 단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판 그 단일 앨범이 한 5만 장 정도 판매가 됐었어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 일반적인 음반에 대해서 스트리밍으로 듣는 사람의 숫자가 5만 명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CD에 비해서 스트리밍으로 듣는 사람의 절대적인 숫자는 늘어난 게 사실이고요.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스트리밍을 많이 이용할수록 음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제조 음반사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거기서 또 문제는 네.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제 무료로 이제 한번 들어보자면서 들어보고 이 가수가 마음에 들어, 이 노래가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돈을 낼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음반을 사는 행위로까지 이제 이어지지 않으니까요.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요새 좀 특징적인 흐름 중 하나가 그 LP 있잖아요. 옛날 네. 레코드판. 그 레코드판의 판매가 연간 50%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되게 그런 거 CD보다 더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으로는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고 대신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은 이제 그 LP판으로 포장을 하는 게 흐름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는 이런 식으로 뭐 LP 시장도 아직 없고 CD 시장도 뭐 죽어가는 상태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애플까지 들어오면 큰일 나겠네요, 좀. 근데 사실 애플이 들어온다고 해도 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미 뭐 밀크 네. 뮤직이나 비트 같은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멜론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네. 이미 뭐 멜론이 10년 넘게 또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해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애플이 들어온다고 해도 쉽게 이기긴 힘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붕가붕가 레코드의 고건혁 대표였습니다.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네, 3부 시작하면서 연결이 잘 안 돼서요.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는데 이 부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 이어지는 4부에서는 다시 한번 디트로이트 현지에 있는 권영주 기자를 연결해서 미국의 생생한 자동차 시장의 현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융상품 백서 코너에서는요. 금융위원회가 금리도 인하해주고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부패 행위에 대해 5월 11일부터 100일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첫째, 인허가 및 계약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둘째, 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감독 단속 권한 남용. 셋째, 허위 계약서 묵인, 인건비 미지급 등 예산 및 회계 권한 남용. 넷째, 각종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 행위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청렴신문고, 부패 공익침해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20이나 1398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잡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환경과학 교수 오충현입니다. 답답한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 줄이는 법 아세요? 도심 속 숲을 15분 이상 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최대 15%나 줄어들거든요. 이런 작은 숲이 모여 더 큰 혜택을 드립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킴벌리.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정부가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발표를 했죠. 이 중에 4대 서민 금융 상품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한 5%포인트 인하해서 연 29.9%까지 낮추겠다고 했고요. 네. 이것과 함께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어떤 상품들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4대 서민금융상품을 만들었고요. 2010년 초에 만들었습니다. 네.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이 4가지 상품을 말합니다. 네. 이 4가지 서민 지원 대출 상품에 대해서 올해 말로 원래는 끝나게 돼 있는데요. 이 지원 기한을 연장하겠다. 네. 그리고 지원 총액도 늘리겠다. 대출금리는 인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이 4가지 서민금융상품들은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용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상품이 새희망홀씨 그리고 햇살론. 네. 이 2가지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네. 2013년과 2014년에 새희망홀씨 2조 원, 햇살론 2조 원씩 매년 대상되는 분들께 지원이 됐고요. 네.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1조 원에 이를 정도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미소금융 그리고 바꿔드림론도 매년 적게는 2, 3천억 원에서 많게는 6천억 원대까지 신용도가 낮은 분들께 지원을 하고 있고요. 2013년 이후에 이 말씀드리고 있는 4대 서민 금융상품을 통해서 112만 명에게 약 11조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1인당 평균 약 1,000만 원 정도씩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네. 그러면은 대상이 됐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은 대부분 신용도가 낮아서 은행과 같은 제도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연 20에서 30% 심지어 법정 최고금리인 연 34.9%까지 고금리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네. 4대 서민금융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금리 부담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연체 중이거나 신용도가 극히 낮은 분들, 네. 이런 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직도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불법 사금융이라고 하면은 연 34.9%도 넘게 되고 등록도 안 되어 있는 대부업체에서 그렇습니다. 받는 걸 얘기를 하시겠죠. 이번에 정부가 개선책도 발표를 했던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대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 기한이 올해 말까지였는데요. 이걸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고요. 연간 공급 규모도 총 4조 5천억 원에서 5조 7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네. 올 상한금리를 대출금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연 12%에서 10.5%로 1.5%포인트
떨어뜨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 들어 기준금리가 계속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한금리가 연 12%이지만 그게 실제로 적용되는 금리는 은행의 경우에 그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4대 금융상품 하나하나 좀 다른 점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일단 네.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세이망호시 대출, 이건 어떤 상품인가요? 예, 소득이 적은 분들, 네. 또 신용이 낮은 분들, 이분들은 평소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민 맞춤형 대출 상품입니다. 네. 2010년 11월에 판매를 시작했고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5등급 이하라면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5등급 이상이면 아예 대출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대출이자 원금을 갚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이망호시 대출은 얼마까지 받을 수가 있고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 한도는 최고 2천만 원입니다. 네. 물론 연소득과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미 다른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최고 2천만 원에서 사용 중인 신용대출액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세이망호시 대출을 받아서 다른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대출금리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신청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낮게는 연 6에서 7%대로 받을 수도 있고요. 신용등급이 좀 좋지 않다. 그렇다면 10%를 살짝 넘는 10에서 11% 사이의 대출금리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가 살짝 넘어도 뭐 이 금융권에서 쓰는 것보다는 이자율이 상당히 낮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나 대출은 안 될 거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되는 조건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대출이 좀 거절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대출 받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하시는 분, 또 카드 대출, 카드론이라고 하죠. 네. 카드 회사에서 대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 또 이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 연체 중인 고객은 일단 연체를 정리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또 신용대출이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그 대출 한도가 2천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그 넘는 부분을 자기 부담으로 대출을 상환할 경우에만 이제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햇살론은 어떤 상품인가요?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지원하는 상품이고요. 네. 지역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경우에 연 8에서 11% 금리가 적용됩니다.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도 가능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도 가능합니다. 네. 사업 운영자금인 경우에 최고 2천만 원, 창업자금은 5천만 원, 긴급 생계자금은 1천만 원까지 네. 대출이 되고요. 대출 기간이 최장 5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또 은행권에 요구가 되고 있는 게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놔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대의 중금리 대출 상품을 확대하라고도 하고 확대한다고도 하는데 이건 어떤 상품인가요? 예, 주로 은행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출 상품인데요. 네. 은행에서 대출받는 고객이 은행 대출만으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그 은행의 계열사 저축은행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축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해드리는 그런 상품인데요. 고객 입장에서 본다면 은행이 1차 신용평가를 했기 때문에 네. 저축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겠고요. 네. 금리도 연 10%대 초반, 높으면 10%대 중반 이내에서 대출이 결정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은행계 6개 저축은행에서 주로 취급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 네. 이렇게 엊그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은행들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네? 은행들이나 이런 이 중금리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들의 수익률이요. 네.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받아야지 사실은 이제 이익이 많이 남는 거잖아요. 예, 중금리 상품으로 대출을 해줄 경우에는 네. 은행이나 금융사들에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은행은 소개만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도 이제 저희 계열사 저축은행이 있는데 저희 지점에서 대출을 다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 그냥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신용도라든지 담보 부분이 부족하다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1차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한도가 부족할 경우에 저희 계열사 저축은행에 이제 소개를 하면 그 저축은행 자금으로 대출이 됩니다. 물론 대출 이자도 저축은행에서 받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저축은행 입장에선 어느 정도 은행이 신용조사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준우량 고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겠고요. 또 대출을 이뤄줌으로써 대출 이자를 늘리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중동 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다양한 자동차 뉴스 모아 정확하게 전하는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네, 달리는 경제학 시간입니다.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결이 어렵네요. 그래 이게 좀 통신이 좋은 시대에 거리가 좀 있다고 잘 안 되네요. 디트로이트 어때요? 디트로이트 예전에 금융위기 때는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었던 도시였잖아요. 그렇죠. 도시 자체가 파산했다가 이제 다시 회복을 좀 했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자동차 빅3라고 하는 회사들이 이곳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자동차 경기가 조금씩 회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트로이트 시내에 이 지역 경기도 좀 활성화되고 있고 최근에 특히나 이 미국 시장에 픽업 트럭 바람이 불면서 이 빅3도 입가에 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중이죠. 픽업 트럭 이게 우리가 보통 용달차라고 부르는 것처럼 생긴 그 트럭 있죠? 용달차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데,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자동차인데,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뒤에 화물 적재함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쌍용 자동차 코란도 스포츠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차보다 훨씬 좀 더 큰, 그런 대형 픽업들이 인기가 많죠. 그래요. 그러면은 픽업 트럭 얘기를 조금 더 먼저 해볼까요? 이게 픽업 트럭을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미국에서 쉐보레라는 자동차 회사가 이 픽업 트럭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픽업 트럭을 타면 잘생겨 보입니까? 또는 건장하고 믿을만하다는 인식이 있습니까?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몇몇 소비자 그룹의 이 응답이 재밌습니다. 80% 이상이 세단 타는 것보다 픽업 트럭 보유자에게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진짜요? 실제로 이 유튜브에 영상이 공개됐었는데 쉐보레가 콜로라도 신형 픽업의 마케팅 활동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먼저 이제 노인, 아이, 그다음에 젊은 미혼 여성, 부유층 여성, 그다음에 이제 또 주부, 트럭시험을 기른 남자 이렇게 몇 가지 좀 구분한 다음에 이 픽업 트럭하고 세단 앞에 서 있는 동일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제 잘생겨 보이냐 아니면은 건장하고 믿을만하냐 이랬더니 참석자의 85%가 픽업 트럭 남자를 일단 더 잘생겼다고 뽑았고요. 그래요? 또 픽업 트럭의 남자는 재주가 많을 것 같다는 의견이 76%고 또 멋진 애완견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무려 100%였습니다.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픽업 트럭에 대한 미국인들의 애정을 입증한 실험이었는데, 아시겠지만 픽업은 미국에서도 화물차로 시작을 했습니다. 농구나 광고를 위한. 그렇죠.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을 치르고 이후에 이른바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되는 픽업 트럭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픽업 트럭 정도 한 대는 가지고 있어야 내가 미국인이다.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 픽업 트럭의 판매량도 늘 좀 괜찮고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런 추세인가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빅3가 빅재미를 봤다라는 얘기가 이제 바로 픽업 트럭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빅재미를 봤다고요? 빅3가 이 픽업 트럭 때문에 아주 빅재미를 봤어요. 얼마나요? 미국 빅3로 불리는 자동차 회사들이 SUV와 픽업 트럭 인기에 힘입어서 미국 시장에서 부활하고 있는데
그 GM이나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이제 지난 5월에 모두 5%대 성장률을 보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GM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판매가 지난해 4월보다 12.2% 줄었지만 픽업 트럭 같은 소형 상용차 판매가 17.7%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단은 판매량이 따지는 반면에 그거를 픽업 트럭이 다 보상을 해주는 거죠. 네. 포드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달 SUV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이상 증가하면서 4월 실적으로는 2006년 이후에 최고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픽업 트럭 시장을 좀 잘 공략을 하고 있나요? 픽업 트럭이 아예 없죠. 아, 미국 현대기아차는 픽업 트럭이 아예 없습니다. 미국에서 파는 건데 미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좀 만들어서 팔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지금 견디는 게 뭐냐면 네. 세단의 인센티브를 늘려서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단의 인센티브를 늘린다는 거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영업이익이 줄게 되겠죠. 그렇죠. 할인 많이 해준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픽업 트럭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대기아에서 고민이 많은 게 픽업 트럭에 대해서 이걸 수요가 있는 나라가 이제 주로 이제 중동, 그다음에 미국, 북미 이쪽인데 네. 과연 이쪽에서 현대기차가 픽업 트럭을 만들어서 얼마나 판매할 수 있느냐라는 불안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예. 전통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미국 빅3의 픽업 트럭을 좋아합니다. 일본 회사들이 픽업 트럭을 많이 내놨지만 생각보다 픽업 시장만은 일본 업체가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미국인들이 미국이 만든 픽업 트럭을 좋아하는군요. 그렇죠. 예. 미국의 픽업 트럭의 소비 성향을 보면 대부분 보수적인, 그러니까 강한 미국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나 이런 경우에도 픽업 트럭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향을 비춘 적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올해 초에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그 소형 픽업 트럭의 컨셉트를 선보였는데 이게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던 거죠. 네. 반응이 좋으니까 이거 실제로 대량 생산하겠다라는 이제 검토에 들어간 것인데 이제 이 픽업도 미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풀사이즈, 그러니까 아주 큰 픽업을 좋아한단 말이죠. 네. 근데 현대기아차가 지금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은 중소형 픽업입니다. 근데 사실 픽업에서 중소형이라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대형, 큰 차보다는 조금 작은 차로 시장을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 사람들은 워낙 대형차를 좋아하니까 네.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먹히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나오는 거죠.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의견이 더 크다는 겁니다. 중소형이라도. 예. 그렇죠. 왜냐하면 픽업 시장 자체가 미국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미국의 유가가 떨어지죠. 네.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기름 유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미국 사람들은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를 더 많이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빅3가 픽업 트럭 수요로 세단에 빠지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을 때 현대차 홀로 계속 인센티브를 주면서 세단으로 버틴다는 건 네. 결국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지 말자 이런 얘기가 똑같기 때문에 네. 어쨌든 픽업 트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된다. 의견이 나오는 거죠. 지금 제2공장은 미국에 짓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선 이런 라인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군요. 그렇죠. 픽업 트럭을 양산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제2공장 만들어서 그곳에서 실제로 생산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못 보냅니다. 아무리 한미 FTA 체결됐어도 그 당시 FTA 체결 당시에 미국이 픽업 트럭 시장은 유예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직접 현지 생산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토타임즈의 권용주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네가 있어 수요일이 기다려져.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주스에 이름을 붙이는 것까지
손으로 직접 한 잔씩 한 잔씩 홈메이드 휴롬 주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선물 받으실 분은 5293님 세 분이고요.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